안녕? 섬에서 온 클로버야. 오늘은 드디어 수능 기출 지문을 갖고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직접 한번 적용해볼게. 오늘은 첫 시간으로 2016학년도 수능 기출 지문을 들고 왔어. 근데 그거 알아? 16학년도에는 A형, B형이 따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 A형, B형 중에서도 B형 중에서도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17번에서 20번 지문을 들고 왔어. 오늘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 잠깐만 리마인딩하고 갈게.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정보가 계속 많이 나올 거야.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A, B, C, D 이렇게 나온다. A, B, C, D를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왜냐면 이걸 막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문제를 풀려고 딱 봤는데 앞에서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다가 문제가 안 풀리지. 그러니까 A, B, C, D를 기억하려고 각인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해.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지. 뭐 하라고 했지? A와 B 연결. 이 정보들의 관계성, 연결고리만 찾아주자.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뭘 약속했어? A, B, C, D가 너네 머리에 들어와 있을 거다.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래도 관계성을 밝혀두면 나중에 17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17번을 보니 A에 관한 지문이네. 그러면 A에 가서 다시 A만 읽고 풀면 되잖아. B, C, D를 쳐다도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에 주목하라고 했어. 요즘같이 국어 지문이 미치도록 어려워지면 질수록 우린 이렇게 읽어야만 해. 그 다음, 정보가 하나인 글이 있다고 했지. 정보의 개수가 적다. 정보가 하나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지? A가 있는데 A가 계속 변주를 하는 경우라고 그랬지. 나 A도 있다 그래. 얘네가 뭐라고? 그냥 같은 걸로 놓고 풀어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고. 왜 이럴 수 있다고 그랬어? 이 다름의 차이는 문제를 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이게 원리야. 문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이것들을 전부 같은 걸로 놓고 푼다. 이 다름, 이 변주된 거를 다른 정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말자라고 했지. 다른 정보 아니야. 같은 정보로 넣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종합하면 나는 유형 2개라고 했지만 사실 유형 하나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정보가 있으면 연결고리 주목해라. 우린 계속 그렇게 읽을 거야. 근데 읽다 보니까 뭔가 같은 말을 하는 변주, 부연, 변주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기법도 있으니까 현혹되지 말고 같은 걸로 놓고 풀자. 특수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 얘도 연결고리를 연결해 나갈 건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 이 연결고리 하는데 좀 말로만 하니까 추상적입니다. 좀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2016학년도 이 17번 지문이 마침 제일 어려웠대. 그래서 이거 갖고 왔어.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문을 한번 읽어볼 거야.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 첫 번째 단락은 한번 전체를 읽어보고 뭐가 중요한 부분이고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잡아볼게.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윤리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다 읽었는데 자, 방향이 좀 잡혀? 필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해? 첫 단락 읽어봤는데 핵심을 잡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핵심어를 찾을 때 판단 기준 하나 언급하고 갈게. 수능 지문들의 특징, 바로 낄끼빠빠를 잘한다는 거야. 너네가 알기에 낄끼빠빠라는 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는 거잖아. 뭐 수능 지문뿐만 아니라 잘 쓴 글들 있지.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삼천포 안 빠진다는 거야. 중요한 내용일수록 많이 쓰고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은 많이 안 써져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형식적 부분을 얘기해. 수능 지문은 너네도 알겠지만 이거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 데려다가 숙고해서 만든 정말 비싼 지문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도 돼. 이분들이 정말 글을 잘 쓸 거라는 걸.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해서 굳이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단지 분량이라든지 이런 형식만 보고도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를 이제부터 눈치챌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단락을 읽고 자꾸 필자가 말을 하는 부분 있지. 자꾸 언급되는 단어. 너희들의 눈에는 뭐가 자꾸 보였어? 자주 보였던 단어들. 뭐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여기서부터 나왔던 것 같아.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자꾸 나왔던 말이 도덕과 운이었지. 자, 도덕적 평가는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문장은 뭐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가 없어서 누구는 도덕적이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정리지. 결국에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한 이 문장 뒤에는 부연이지, 부연. 여기까지 들어오지? 쉬운 단락 아니었어. 첫 번째 단락 치고는. 두 번째 단락 들어갈게. 자, 첫 번째 단락은 처음에 다 읽고 시작했는데 핵심어를 전체적으로 보고 잡으려고 그런 거고, 두 번째부터는 바로바로 잡을게.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도덕적 평가 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다. 실제로 벌어진다고? 그리고 도덕적 운이라고 한다고?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라고 하는 순간 뒤에 둘째, 셋째도 나올 것 같지 않니? 대충 보니까 상황적 운, 그리고 결과적 운이 나오잖아. 태생적 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도덕적 운이 계속 설명이 되니까 이걸 A로 두고 여기에 막 일일이 다 쓰지 않고 그냥 여기에 바로 A1, A2, A3라고 표시를 하기로 했어. 바로 보이겠지?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니까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이뤄진다.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니까. 두 번째, 상황적 운. 상황적 운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성품은 같은데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방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표시할 거 없지?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결과도 통제할 수가 없잖아.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한다. 자, A1, A2, A3 전부 이 도덕적 운이 실제로 있긴 한데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여기까지 어려워? 어렵지 않잖아 여기는. 그치? 어렵지 않은 거 내가 그냥 연결한 거지. 딱히 표시할 것도 사실 없었어. 그 다음 문장 가볼게.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야? 지금 위에 2, 3, 4 단락을 정리했지? 같은 말이잖아. 그지?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아, 무슨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면 다시 이렇게 간다고? 어쨌든 도덕적 평가는 통제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건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잖아. 처음 말했던 거. 그지? 그러니까 실제 도덕적 운을 인정하면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이 말인데 약간 뉘앙스가 잘 모르겠네. 국한되어야 한다? 국한되어야 한다? 약간 걸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에, 자, 뒤에 읽지 말고 여기 읽지 말고 여기까지 한번 봐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뭐라고? 도덕적 평가가 안 된다고. 그치? 뭐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도덕적 평가가 안 된다고 계속 위에서 얘기하고 있지? 자, 이제 읽어볼게. 그 내용이 나와야겠지?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낼 수 없는, 도덕적 평가 낼 수 없지. 근데 뭐라고?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평가를 낼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된다. 아, 왜 갑자기 이걸 끼어들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평가를 낼 수 없다는 위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띠용 하지 않니? 2달러 가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걸 인정하면 뭐라고? 도덕적 평가가 안 된대 이 말인데 자꾸 뭐 국한되어야 되니, 뭐 도덕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서 안 되니,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어와. 여기서 약간 띠용해. 그래서 이 지문이 어려웠던 거야. 이 단락이 쉽지가 않았어.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확 안 와닿는다. 지금 내가 조금 요소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이거 그냥 읽었을 땐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 만약에 이런 문장 나오면 어떡해? 연결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용이 조금 추상적이고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는 그냥 별표를 치고 각인을 시켜. 이 내용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여기 와서 한번 다시 읽고 그대로 각인된 대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와우.
위에 국한한다는 내용이 다시 나오네. 국회.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걸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 얘도 통제가 불가능한 거긴 하잖아. 이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은 뭐야? 미치겠다, 그지? 얘 부정하래. 그리고 운은 부정하는 거지. 얘 부정하면 뭐라고? 그리고 강제나 무지에 국한한다면, 운이 아니라 강제나 무지에 국한한다면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냥 얘를 없애버리라는 거지. 그리고 도덕적 평가는 운의 요소는 빼고 강제 무지 같이 통제 불가능한 경우로만 국한한다면 불가능한 경우를 해결된다. 이게 이제야 이해가 되네. 위에 거 이해돼? 그러면 얘가 그냥 해결이 돼버렸네. 이거 진짜 많지 않은데 결국에 이 내용이 중요해서 또 한 번 반복을 한 거야 지금 필자가. 다시 한번 위에 걸 보면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증명한다. 그러니까 강제 무지에만 국한하자고. 완벽하게 해결이 돼버린다. 그지?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계속 갈게.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하는 얘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의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 A1,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A2, 끝으로 어떤 허가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든 안 했든 무책임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A3, 실패한 허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허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뭐 연결이 다 되니까 정리를 한 번만 하고 갈게. 지금 우리 뭐 읽은 거야? 자, 첫 단락부터 갈게. 도덕적 평가라는 건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왜? 운은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도덕적 평가는 통제할 수 있는 거에만 해야 될 거거든. 자, 근데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대. 이건 종류가 세 가지인데 태생, 상황, 결과적 운이야.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버리면 이걸 인정을 한 상태에서 도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한데 결국 이러한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해진대. 따라서 운의 요소를 빼버려 도덕적 운을 부정하고 강제나 무지처럼 통제가 안 되는 거에만 도덕적 평가가 안 되는 경우를 국한시키자. 그리고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보면 된다. 전체 구조 잡히니? 이 연결. 나는 정말 여기 있는 도덕적 운이라든지 뭐 통제가 안 된다든지 강제 무지 이런 거를 외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근데 각인시킬 생각 전혀 없었어. 근데 연결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 운이라든지 도덕적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나만 남았니? 그렇지. 지금 이거 내가 했으니까 나만 남았겠지. 너네는 지금 보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남을 거야. 니네가 직접 해봤을 때 이게 머릿속에 남을 거야. 완전히 다른 측면이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읽었어. 근데 적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뭔가 클로버님이 적으니까 이해가 잘 되는 거는 같은데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적는 이유는 단기 기억을 보완해주기 위해서야. 특히 복잡한 지문은 단기 기억에 남기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 자, 이제 그럼 시험에서 적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해줄게. 적을 수 있어. 난 충분하다고 봐. 너네 비문학 세 지문 나오잖아. 대충 전체 시험 시간 대비 계산을 해보면 한 지문당 7, 8분 정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럼 지문 읽기에 최소 3, 4분은 할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을 수 있지 충분히. 다만 너네가 이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연결하는 이 원리, 이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체화되면 스피드가 빨라지거든? 그럼 웬만한 지문은 굳이 적지 않아도 될 수준에 이르게 될 거야. 그냥 머리에 남아 단기 기억에. 이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국어 공부를 하는 거잖아. 계속 지문 분석을 하는 거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적었지만 어떤 친구는 연결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는 친구가 있을 거야. 어떤 친구는 굳이 적지 않아도 머리에 남기는 걸로 해결 가능한 친구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너네한테 달렸다는 거지. 너네 중에 단기 기억에 남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적는 걸로 도움을 받아. 그게 나아 그냥 읽는데 머리에 못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 초반에는 이게 좀 필요할 거야. 아직 숙달이 되기 전이니까. 근데 굳이 안 적어도 기억이 난다? 그럼 그냥 읽고 풀어. 됐지? 끝. 자, 그 다음 문제인데
고민이 좀 되더라고. 이 문제들을 일일이 다 풀어줘야 되나?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이 정도 해석이 되면 사실 문제로 가면 답이 손을 들고 있거든? 근데 이제 가끔 지문이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런 경우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런 거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일이 다 풀어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포인트만 꼭 갈게. 자,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기억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은 뭐야? 어떤 철학자들은 이 도덕적 운을 실제로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견해를 한번 나눠보면 1번 단락은 글쓴이지. 그리고 이 2번 단락은 기억이잖아. 그 둘째도 셋째도 다 이거 기억이잖아. 얘는 글쓴이 얘기지. 견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근데 실제 읽어봤을 때도 그렇고 크게 뭐 얘네가 대치된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잖아. 그래서 17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건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이 문제는 답이 어려울 수가 없어. 왜냐면 글쓴이와 기억의 철학자들이 의견이 정확히 맞부딪혔던 적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견해에 대해서 받아서 그냥 부연했을 뿐이잖아. 이거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 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답은 1번이잖아. 답이 손을 들고 있지. 그치? 둘 다 불공평하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 되게 쉬운데 나머지 지문을 조금 더 보면 일단 2번, 4번은 난이도가 쉬워. 왜 난이도가 쉽냐? 2번 가면 기억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 있다고 말을 했지. 이게 기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있는 내용을 틀었지. 4번도 있는 내용 틀었지.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소리야, 글쓴이와 달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정확히 있는 내용을 틀었어. 이런 건 쉬워. 근데 3번 상당히 당황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 왜냐면 지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이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신이 없거든? 그럼 이제 또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5번 가볼까? 기억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 상식이라는 말이 나오긴 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여기서 보면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팩트지. 얘도 그냥 이거 그대로 받은 거잖아. 근데 이건 뭐야? 상식을 존중해야 된다. 이건 견해지. 얘는 팩트인데, 사실인데, 얘는 견해지, 의견이지. 답이 될 수가 없지. 5번. 이런 식으로 사실과 의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답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건 전혀 없는 말을. 성품, 행위 이런 말은 있지만 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내가 너무 생뚱맞은 말이지. 근데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다고. 오답 중에 제일 멘붕이 오게 만든다고. 갑자기 선택지의 난이도를 확 올린다고. 전혀 없는 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알겠어, 오답? 자, 18번은 이거 니은 관점 아까 그거잖아. 별표 엄청 친 거.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결국 니은 그 별표가 제일 어려운 단락이었는데 그거 이해를 못했으면 18번은 못 풀었겠다. 그치?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연결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었던 문제였어. 그냥 별표만 치고 내려왔어도 다시 올라갔을 거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 도덕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을 강제, 무지만 국한하자 그랬지. 여기에 국한해서 도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지. 그러니까 답은 이거랑 연결이 돼 있겠지. 느낌 와?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했냐고 물어보려고 낸 문제니까. 그치? 한번 봐봐. 답. 19번.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선택지를 조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답은 니네가 풀어. 근데 무조건 제껴지는 선택지가 보이더라고. 2번, 5번 무조건 제껴지지. 왜? 이렇게 말했던 철학자가 없거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했던 철학자의 입장은 있었지.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다 얘기가 되는데 2번, 5번은 없어. 이런 철학자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 얘를 부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있지만 그거를 여기랑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어. 그건 글쓴이의 의견이고 실제 그런 철학자가 존재해서 그 철학자의 입장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 5번은 너무 부담이야. 이걸 답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일단 제끼고 1번, 3번, 4번 먼저 해결하고 만약 답이 없으면 2번, 5번을 그때 가서 읽는다고. 형식으로만 봐도 이게 너무 부담이야. 이건 답이 되기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또 보자. 안녕.